안녕하세요. 네, 시작하기 전에요. 몇몇 분들이 한국어 능력 시험, 토픽이라고 하죠. 이 시험을 저희 이야기 들으면서 공부하고 준비하신다고 댓글 남겨주셨어요. 저희 이야기가 도움이 된다니 정말 기쁩니다. 네, 앞으로도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도록 더 열심히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. 오늘은 달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볼까 해요. 요즘 달리기 시작하신 분들 또 시작해 볼까 하시는 분들 참 많으신 것 같아요. 그런데 달리기에 대해서 궁금한 점도 많고 또 잘못 알려진 정보들도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. 네, 맞아요. 정보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헷갈릴 때도 있죠. 그래서 오늘은 달리기에 대한 그런 흔한 질문이나 뭐랄까 오해들을 좀 명확하게 짚어보면 어떨까 싶어요. 여러분이 좀 더 즐겁고 또 안전하게 달리기를 하실 수 있도록요. 좋습니다. 그럼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? 달리기가 좋아 보이긴 하는데 막상 시작하려니 좀 막막하다. 이런 분들 완전 초보자는 뭐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? 그냥 바로 뛰어야 하나요? 아니요. 처음부터 막 계속 뛰어야 한다는 부담감은 갖지 않으셔도 괜찮아요. 제 생각에는 걷기랑 뛰기를 좀 번갈아 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걸 추천해요. 걷기랑 뛰기를? 네. 예를 들면 한 1분 정도 걷고 또 1분 정도 뛰고 이걸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반복하는 거죠.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습관인 것 같아요. 1분 걷고 1분 뛰기. 그 정도면 좀 부담이 덜 하겠네요.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꾸준히가 참 어렵잖아요. 그쵸? 어떻게 하면 이걸 습관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? 사실 제일 쉬운 방법은요. 그냥 일단 운동화를 신고 집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. 그냥 나가는 거요? 네. 나가서 그냥 걷기만 해도 괜찮아요. 그게 시작이니까요. 그렇게 매일 나가다 보면 뭐랄까 나간 김에 좀 뛰어볼까?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. 아니면 뭐 아주 작은 규칙을 만드는 것도 도움이 돼요. 예를 들어 집에 오면 물 한 잔 딱 마시고 바로 신발 신기 뭐 이런 거요. 일단 문 밖을 나서는 것 자체를 목표로 삼는 거군요. 좋은 방법인데요. 그럼 장비는 어때요? 달리기를 하려면 꼭 비싼 러닝화나 뭐 스마트워치 같은 거 이런 게 꼭 필요한가요? 물론 새 장비를 사면 동기부여는 확실히 되죠. 그렇죠. 이걸 샀으니까 뛰어야지 하는 그런 마음? 네, 그런 마음이 들죠. 하지만 처음부터 꼭 비싼 장비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. 집에 있는 그냥 편한 운동하면 되고요. 시간 확인할 수 있는 시계나 요즘 다 있는 스마트폰 정도면 충분합니다. 제 생각엔 장비보다는 일단 습관을 만드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. 네, 습관이 먼저다. 알겠습니다. 그럼 이제 실제로 달리는 방법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요. 발을 디딜 때요. 왜 그 발 뒤꿈치로 디뎌야 한다. 아니다. 발 중간이나 앞쪽으로 디뎌야 한다. 이런 이야기들이 많잖아요. 꼭 정해진 올바른 방법 같은 게 있나요? 그 착지법 말씀이시죠. 사실 모든 사람에게 완벽하게 딱 맞는 하나의 착지법이라는 건 없다고 봐요. 중요한 건 발을 어디로 디디냐 이것보다는 땅에 발이 닿을 때 그 충격을 얼마나 부드럽게 흡수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. 충격 흡수요? 네. 예를 들어서 발 뒤꿈치로 딛더라도 발 앞쪽이 너무 이렇게 하늘로 돌려서 브레이크 걸듯이 쿵 찍지만 않으면 괜찮아요. 그리고 신발 쿠션이 어떤지에 따라서도 자연스러운 착지법이 좀 달라질 수도 있고요.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특정 자세에 얽매이기보다는 그냥 부드럽게 착지한다. 여기에 좀 더 신경 쓰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부드러운 착지. 네, 기억해 두겠습니다. 그러면 그 케이던스라고 하잖아요. 1분에 180번 발을 구르는 게 좋다는 말도 있던데 이것도 초보자들이 목표로 삼아야 할까요? 180이라는 숫자가 나온 배경은 있어요. 아주 효율적으로 잘 달리는 선수들을 연구했더니 평균적으로 그 정도더라 이런 건데요. 하지만 이걸 모든 사람, 특히 이제 막 시작하는 초보자에게 강요할 목표는 절대 아니에요. 그래요? 네. 오히려 그 발걸음 숫자만 맞추려고 막 애쓰다 보면 호흡이 금방 가빠지고 리듬이 깨지기 쉽거든요. 그것보다는 자신에게 좀 편안한 발걸음 리듬을 찾는 게 훨씬 중요해요. 그렇군요. 괜히 숫자 따라하려다 더 힘들어질 수 있겠네요. 호흡은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? 꼭 코로만 쉬어야 하나요? 아니면 입으로 쉬어도 되나요? 가장 좋은 건 그냥 편안하게 숨 쉬는 거예요. 편안하게. 네. 물론 코로 숨 쉬면 공기를 좀 걸러주고 또 습도 조절도 해주고 이런 장점이 있긴 하죠. 그런데 달리다 보면 당연히 힘들어지잖아요. 그렇죠. 숨 차죠. 네. 그때는 입으로 숨을 쉬어도 전혀 문제 없어요. 우리 몸이 필요한 만큼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요. 억지로 코로만 쉬려고 하거나 뭐 2번 들이쉬고 2번 내쉬고 이런 특정 패턴에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.
자연스러운 리듬을 찾으세요. 아, 자연스러운 호흡이 중요하다. 알겠습니다. 그럼 이제 훈련 방법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 나눠볼게요. 존2 훈련이라는 말을 요즘 많이 하던데요.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좀 천천히 편안하게 달리는 게 좋다는 이야기요. 네, 맞아요. 그 존2, 그러니까 옆 사람이랑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정도의 속도로 달리는 거예요. 이게 심폐지구력을 키우는데 아주 효과적이에요. 기초 체력을 아주 탄탄하게 만들어주죠. 기초 체력 중요하죠. 네, 그래서 심박수 측정기를 쓰기도 하는데 사실 초보자의 경우는 조금만 움직여도 심박수가 확 오르기도 하고 또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도 좀 달라지기도 하잖아요. 그래서 숫자에 너무 의존하기보다는 내가 지금 옆 사람이랑 편하게 대화할 수 있나? 이걸 기준으로 삼는 게 어쩌면 더 실용적일 수 있어요. 아, 대화가 가능한 정도의 속도. 좋은 기준이네요. 그러면요, 계속 이렇게 편안하게만 달려야 실력이 느는 건가요? 만약에 좀 더 빨리 달리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죠? 아니요, 꼭 그런 건 아니에요. 더 빨리 달리고 싶다면 당연히 가끔은 더 빠르게 달리는 훈련도 필요하죠. 기초 체력이 어느 정도 좀 쌓였다 싶으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조금 숨이 차게 빠르게 달리는 연습을 추가하는 게 좋아요. 일주일에 한 번 정도? 네.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대부분의 달리기, 그러니까 전체 훈련의 한 80% 정도는 여전히 편안한 속도, 그 존 2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. 아, 80대 20 정도의 비율이군요. 그렇죠. 나머지 20% 정도만 좀 빠르게 달리는 거죠. 이걸 매일 욕심내서 빠르게만 달리면 부상 위험이 커질 수 있어요. 항상 몸의 소리를 듣는 게 중요해요. 네,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 정말 중요하겠네요. 이제 많은 분들이 흔히 걱정하시는 것들 몇 가지를 좀 짚어볼게요. 러닝머신, 그러니까 트레드밀에서 달리는 건 야외에서 달리는 것보다 몸에 안 좋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이건 사실인가요? 꼭 그렇다고 말하긴 어려워요. 트레드밀도 아주 유용한 도구거든요. 예를 들어서 날씨가 너무 안 좋거나 미세먼지가 아주 심할 때, 그럴 때 실내에서 안전하게 달릴 수 있잖아요. 아, 그렇죠. 날씨 영향 안 받고 좋죠. 네. 그리고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는 연습을 하기에도 좋고요. 또 경사도를 조절하면 평지에서 잘 안 쓰이니 근육을 단련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. 아, 경사도 기능이 또 그런 장점이 있군요. 네. 그래서 트레드밀도 잘 활용하면 좋은 운동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. 그렇군요. 또 이런 걱정도 있어요. 달리기를 하면 근육이 빠진다? 이런 걱정이요. 아, 네. 이것도 정말 흔한 오해 중 하나인데요. 특히 운동 후에 단백질을 잘 챙겨 드신다면 우리가 보통 취미로 하는 일반적인 달리기 수준에서는 근육이 빠지기보다는 오히려 다리 근육이 더 강화되고 튼튼해져요. 아, 오히려 근육 강화에 도움이 되는군요. 네, 맞아요.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. 다행이네요. 그럼 스트레칭은 어떤가요? 이것도 의견이 좀 분분한 것 같던데? 꼭 해야 하나요? 아니면 안 해도 괜찮다는 말도 있고요. 네, 연구 결과는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.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는 것을 추천하는 편이에요. 특히 달리기 전에는 막 정적으로 쭉 늘리는 것보다는 가볍게 움직이면서 관절 주변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동적 스트레칭 있잖아요. 아, 네, 동적 스트레칭. 네, 그런 걸 해주면 부상 위험을 낮추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. 아무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더 안전하지 않을까요? 그렇겠네요.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게 좋겠다. 그럼 마지막 질문인데요. 달리고 나서 아플 때요. 이게 그냥 운동에서 생긴 근육통인지 아니면 다친 건지 부상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? 이게 참 헷갈리거든요. 아, 그거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. 간단하게 통증 점수를 한번 매겨보는 방법을 써볼 수 있어요. 1점은 거의 안 아픈 거고 10점은 정말 너무너무 아픈 거라고 했을 때요. 1점부터 10점까지. 네. 네. 만약 통증이 한 3점 이하다. 좀 거슬리긴 하지만 괜찮은 정도다. 그러면 가볍게 움직이거나 아주 조심스럽게 달려도 괜찮을 수 있어요. 그런데 만약 통증이 4점 이상으로 좀 아프다거나 아니면 찌릿하는 그런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지거나 혹은 통증이 점점 더 심해진다. 이러면 쉬어야 해요. 아, 4점 이상이면 쉬어야 하는군요. 네, 쉬면서 달리기 대신에 수영이나 자전거 타기 같은 다른 운동을 할 수도 있고요. 그리고 충분히 쉬었는데도 일주일 이상 통증이 계속된다. 그러면 전문가, 의사 선생님과 상담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. 절대로 아픈 걸 참고 뛰는 건 좋지 않아요. 네. 통증 점수 3점을 기준으로 삼고 4점 이상이거나 날카로운 통증은 주의해야 하겠네요. 잘 알겠습니다. 오늘 이렇게 달리기에 대해서 여러 궁금증들을 쭉 풀어봤는데요. 들어보니까 어떤 완벽한 하나의 정답이나 규칙을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내 몸에 맞는 정법을 천천히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중요한 것 같아요. 정확해요.
천천히 시작하고 또 내 몸이 뭐라고 하는지 잘 듣고 그리고 즐겁게 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그래야 꾸준히 또 오랫동안 달리기를 즐길 수 있으니까요. 네, 맞아요. 즐겁게, 꾸준히.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, 여러분의 나라에서는 달리기에 대해 어떤 이야기들을 주로 하나요? 혹은 달리기를 하시면서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점이나 나누고 싶은 경험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. 함께 이야기 나누면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